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인형 스마트 공장 구축 가이드와 사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백영환 이사장님과 박병훈 대표가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백영환 이사장님이 이쪽 분야에 또 스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제 앞에 거를 좀 검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단장님이셨던 박진우 서울대 교수님하고 이제 부단장으로서 제가 이제 같이 그 활동을 했고, 그때까지는 그저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급 확산 사업, 그다음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획, 그리고 솔루션 발굴 개발, 그리고 그 하여튼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2019년에 이제 중기부에 모든 사업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 우선은 이제 저도 그 생계를 찾아서 고려대학교에 이제 그 둥지를 틀었어요. 교수.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스마트 제조학과라는 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그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현재는 이제 연구 교수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이 됐을 때 이제 그 저하고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왔던 이제 공급 기업들, 그 중에서도 뭐 MIQ라든지 VMS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공동 연구 개발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찾다가 연구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연구조합은 과기부에서 이제 만들어진 연구조합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진인형 제조병 연구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뭐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 키드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키드마가 이제 바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진인형 제조융합 연구조합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코리아 인텔리전스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고, 이 말은 이제 우리 그 조합원 중에 그 대표가 되신 아주 우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 용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문원 대표님이신데, 키드마는 이제 2000년 1월 15일 날 이제 과기부에 그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기부에 이제 그 법 중에 연구조합 운영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어졌고, 협회하고 연구조합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공동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회는 아무래도 융합이라든지 어떤 융화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에 그게 강한 편인데, 연구조합은 이제 그 R&D로는 연구조합이 강한 편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어지게 됐고, 목표하는 바는 이제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제고를 위한 솔루션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보급, 요걸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아무래도 제조진은 공동 개발이죠. 이게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조업 쪽에서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특히 디지털 제조 분야,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율 제조라든지 그리고 그다음 모듈형 제조 이런 제조에 대한 개념까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DQ도 오셔서 뒤에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플랫폼에 공동 개발하고 이걸 이제 그 산업에 확산시키는 역할 이런 걸 저희도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연륜이 길지 않아서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정책 개발 쪽에 우리가 많이 그 진행을 했고, 솔루션 개발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위기인지, 그 다음에 예측 지능 개발하는 영역으로서 그 저희들이 그 R&D 사업을 해서 이제 최근에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도 해온 편이고요.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의 가입한 그 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개 기업들. 네. 뭐 하지만 강소기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공학대학교와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지금 같이 참여해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다른 거 뭐 디지털 제조 솔루션 뭐 요거는 MES 같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융합 솔루션. 요 후방 솔루션이라는 예, 건 뭔지? 요 후방 소시에만 쓰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가치 사슬 영역으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수직 계열 개념으로 보면 이제 IoT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IoT를 전담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을 이제 후방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그 명시를 한 겁니다. 뭐 보통은 이제 이걸 IoT 전문 솔루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이제 그 IoT만 하는 것이 IoT를 전부 통합해서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역할까지 다 하기 때문에 후방 솔루션이라는 말을 용어 쓰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디라이트 같은 이런 회사는 이제 그 전류나 전압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어떤 뭐 결함 또는 이제 그 이상 감지 이런 걸 하는 편이고 테크와이드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진동 그리고 이제 뭐 그 초음파 이런 걸 가지고 모빙 내비게이션 이런 걸 하고요. M&E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모터를 접목을 해서 하는 이런 회사이고 다운 같은 데는 로봇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앞으로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확정된 겁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개방되어져 있죠. 네. 개방되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일단 들어올 때는 네. 이사장의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장일치제이거든요. 어. 네. 만장일치제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와서 설명 잘하고 뭐 서로 이제 같이 뭔가 그 협력할 수 있는 뜻이 있으면 언제 개방되어져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 요 이제 약간 좀 이 회사 안에서도 겹치는 회사들 때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같은 형태의 솔루션을 웬만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와서 새롭게 만드는 솔루션이 겹쳐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예를 들어 그 동일한 솔루션을 웬만하면 이제 그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온 그 솔루션사들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한번 저 스마트 팩토리가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네. 세월이 처음에 막 그 박 교수님이랑 뭐 처음에 막 해서 저쪽 상공회의소에다 이렇게 딱 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돼가죠. 10년이 돼가죠. 그러니까 10년이 엄밀하게 넘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엊그제 예. 같은데 그래서 좀 요거 이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독일이 먼저 썼죠. 이게 이제 시발이 되어지게 된 건데 2011년이죠. 근데 이제 2011년에 4차 산업혁명 설명할 때는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2013년에 이제 하노버 메스에서도 크게 한번 엽니다. 이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 잘 아시죠? 네. 메르켈 총리하고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한 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메이드 인 US를 선언하죠.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요때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부하고 당시에는 이제 미래부였는데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 미래부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졌고, 2014년에 이제 대한민국도 스마트 통장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한 게 이제 산업부가 먼저 선언을 한 거죠. 그래 곧 요때 제가 이제 그 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전 이제 산업부랑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한 작업이 이제 스마트 통장 창조 모델이라는 걸 개발해요. 좀 그 얼기설기 만들긴 했지만 개발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기획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때 2015년에 그 팀 그대로 데리고 와서 추진단을 만들죠.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발족하고 그리고 박진우 단장님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요때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뭐 주요 솔루션이라는 게 주로 MES였어요. MES. 지금도 뭐 MES가 주력이긴 하지만, 근데 MES만 가지고는 스마트 통장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도 우리도 많은 이제 뭐 공격도 받았고, 이제 질타도 받았는데,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딥러닝하고 CPS하고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본격 사업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 사업화할 때 우리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솔루션이 없다.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외산 솔루션 그때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회사들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발굴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학원을 비롯한 교육 사업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스마트 통장 전문 대학원하고 산업인구인지 전문 대학원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재들도 많이 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어져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은 해체가 돼요. 그리고 중기부로 이관해서, 중기부가 지금 스마트 제도 혁신 추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고, 요때 이제 중기부가 보급 확산 사업에서 3만 개 보급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죠. 요때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 보급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역사를 보면, 사실 이제 그 이후의 역사, 여기 있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 저의 역사는 아니고, 그다음부터 보면 산업부와 중기부가 번갈아서 스마트 공장을 계속 발전시켜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3년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SDF 또는 SDM이라고도 하죠.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는 개념을 이제 선언을 해요. 이때 선언을 했는데 요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고, 오래 가지는 못하고 2024년에는 AI 자율 제조라고 해서 개념을 목표를 전환해서 이제 다시 2차 선언을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어져서 이제 이제 사실 작년부터인데 LLM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습니까? LLM이 발전하면서 이제 LLM을 좀 더 진보적으로 해서 스마트한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AI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젠슨 황이라는 사나이가 이제 피지컬 AI를 선언하죠. 피지컬 AI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CPS의 확장선이나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피지컬 AI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의 아주 진보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2013년에 이제 독일 리포트 인더스트리얼 4.0을 우연히 봐가지고, 저기 이제 4차 산업을 하자 그래서 책을 냈는데, 책의 출판사분이 미국,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책을 아마 처음 나와가지고 꽤 많이 팔렸어요. 인더스트리얼 4.0 그게 딱 10년이 됐는데,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는 게 아니라 쫙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2015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제조 강국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아직 이제 의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고 AI 기술도 많이 받아들이고 다른 기술들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면,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게 한번 쓸게요. 2014년에 스마트 공장 보박선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주력 솔루션이 요거였어요. 이게 스타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한 요 영역인데, 물론 MES만이 아니고 ERP도 있고 SCM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 PLM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회사들이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니까 이제 이쪽을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어지게 된 거고, 타겟팅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호령할 수 있는
하는 그 솔루션. 아무래도 AMS만큼 우리나라도 활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AMS뿐만 아니라 이제 APS라고 하는 영역도 물론 활용을 하긴 하지만 활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놔도 전 세계 내놔도 우리가 그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AMS를 먼저 내놨죠. 내놨고 그 AMS만 내는 곳이 아니라 이제 ERP, PLM, SCM 다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oT와 빅데이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은 IoT를 먼저 내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AI를 같이 내놓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이제 했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2023년 돼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 그 발전되어지게 되어지고, 궁극의 사실 그 그 제조진흥의 그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제조인데, 이 AI 자율제조를 산업부가 나중에 당차게 그 목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워낙에 이게 그 최첨단을 지금 지향을 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태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술들이 뭐냐 보면 이런 것들인데, 그 보면 저희가 그 지향했던, 그러니까 추진단이 지향했던 최근의 솔루션이었던 이 부분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과 그러니까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사실 여기에 우리가 뭐 강화학습까지는 갈 수는 없었고, 이제 여기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강화학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저도 이제 그 R&D 사업을 참여하면서 이제 느껴봤는데, 강화학습이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강화학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그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오토인코더라든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결국 LLM의 이제 이제 그 기본이 다져지게 된 거죠. 근데 LLM이 나올 때 사람들이 저 LLM에 대해서 체득이 좀 많이 늦었어요. 뭐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 딥러닝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나올 때는 여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거대 자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죠. 초거대 자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지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초거대 자본에 그 도전할 만한 기업 또는 정부가 해줄 수 있냐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춤했죠, 이 부분에. 주춤하던 사이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온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 우리는 엄밀하면서 LLM에서 중국에게 밀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엄밀하면서 밀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만 밀린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심을 하는데, 사실 중국이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한 5, 6위는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AI 가지고 5, 6위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5, 6위가 저희는 안 될 것 같고, 하려고 하면 넘버 1, 2를 해야지 우리가 좀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강소 기업들, 그 다음에 이 그 전문가들이 모여진 기업들이 상당히 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상 탐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PHM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요쪽에 그런 면이 있고, 이게 점프업을 시작을 하더니 결국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뭐 프롬프트 기반의 그런 이제 시대라고 보는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들어오면서 이 말을 이제 물론 이제 젠슨 홍이라는 사나이가 자기네가 로봇이라고 하는 그 쪽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 이거 써라라고 이제 던진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지고 올 파장이 뭐냐면, 결국은 다시 그 에셋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AI의 결합의 시대로 다시 가는구나. 근데 얘가 결국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화형이라는 거예요, 대화형. 이 커뮤니케이터블한 월드가 다시 열리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요런 개념을 가게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게 굉장히 멀다. 먼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저렇게 먼 길을
그 우리가 자본이 없는 우리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기에 대한 답을 결국 누가 해줘야 되느냐? 정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우리 조 대표님처럼 우리 같은 원로들도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또 요새 막 스타트업 중에 뭐 보이스나 뭐 어떤 특정한 거를 해서 작은 자본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이. AI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지금 우리 연구조합의 멤버사들 중에도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고충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고충은 문제 뭐냐면 여기서 일단 여기서 얘기하면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실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실험장을 오픈이 되어지지 않다는, 그런 게 오픈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센싱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대기업들은 간단하게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파일러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POC 같은 거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그거 한 번 해주기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할 수 있는 장을 정부나 또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 그 장을 열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그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무엇보다도 뭐 기술력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현실이죠.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경쟁하면 결국이 여기죠, 여기. 이 중국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중국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제품 경쟁력과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쪽이 뭐냐면, 딥시크라고 하는 이제 AI 그 LLM이 절강대학이라는 대학교 아세요, 혹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학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뭐 레벨 다운되어지는 학교 중에 하나. 거기서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뭐 충격이죠, 충격.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인력들이 모여있는 대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하고 있다. 물론 거기가 이제 그 뭐 투자도 많이 받고 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또 수면 밑에 있는 거를 못 보는데 걔네들이 그 GPU를 의외로 많이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그리고 저도 또 그 말 들었어요. 그 사람을 뭐 갈아 넣어가지고 뭐 그냥 그 우리 옛날처럼 거의 그냥 갈아 넣죠. 먹고 자고 그런 정열이 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때는 갈아 넣었죠.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었죠. 뭐 제가 보기엔 지금도 갈아 넣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뭐냐면 대학원에 가보면 다들 뭐 잠 못 자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갈아 넣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도전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딥시크가 GPU를 갖다가 뭐 그 적게 쓰고 절감해 쓴다고 하지만 걔네들도 보면 수십억, 겉으로는 수십억이고 안으로 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대학교나 이런 쪽에 그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그 신기술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제가 그 딥러닝을 하고 있을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갑자기 뭐 피지컬 AI까지 막 여러 단계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신기술력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제조업이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 너무 빨리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항복하고 마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 기술과 제품 경쟁력 자체를 갖다가 가만히 있어도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레버리지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요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요 자리는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긴 한데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본 거고 그리고 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제조업이 갖고 있는 의외 이슈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때부터가 진짜 의외 이슈가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이거 오면서 이거 올 때 제조업이 어떤 타격 줄지 처음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요게 그 에보이브노라는 배가 수해지면서 좌초된 거 아세요? 네. 요거 좌초됐는데 요때 요거 좌초될 때 뭐 저희 큰 문제겠으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나중에 봤더니 물류망 전체가 아니냐 그 엄청난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파나온에 가뭄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예전에 없었다는데 가뭄이 생기면서 여기도 이제 그 물류에 대한 파동이 오고 이 물류가 제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 적대화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서 환율이 대폭락하고, 또 전쟁, 그리고 뭐 차라리 뭐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차 환율 대폭락이 일어나 이런 문제. 이 트럼프가 다시 왔죠.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게 생겼어요. 어제 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얘만이 아니고 지금 호르무즈 해역을 지금 막은 거 아세요? 막겠다고 했죠. 막진 않았는데 막겠다고 했어요. 그럼 호르무즈 해역 막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의외 이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인데 이 이슈가 그러면 우리 제조업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 의미를 가질 거란 말이죠. 사실 근데 엄청난 이슈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엄청난 문제를 줘요. 그럼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 특히 제조업이 그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를 이제 뭐냐는 건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능력도 지능이라고 봅니다. 그 제조 지능이라는 게 설비나 공정에서만 나오는 지능이 아니라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것도 이제 그 지능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이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된다고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지금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전에 모든 지식은 예측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예측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정보가 불완전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냐. 왜냐하면 예측할 때는 오토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성일 때는 시나리오나 뭐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이제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이런 그 이슈들이 대부분 사회적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이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리 AI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바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과거를 이제 비추어서 이제 그 추정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국 이제 이런 면에서도 LLM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오픈 AI 같은 것들이 나오나 난 그게 참 왜 다른 나라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왜 그 딥시크처럼 2차적으로 따라가야지를 우리가 뭐 굉장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떤 미래를 할 때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좀 시작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곧바로 뭔가 2차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3, 4차적으로 하면 우리는 뭐 그냥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얘기는 저도 좀 얘기하겠지만 아마 이제 그 플랫폼 전문가라고 했으면 우리 그 박병호 사장님이 한 말씀 해주신 게 더 좀 그 와닿을 것 같고 제가 짧게 얘기한 다음에 좀 그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냐면 데이터 싸움으로 갔잖아요. 데이터 싸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결국 비용 싸움이란 말이에요. 비용 싸움인데
이 비용을 갈아 넣어 가면서, 물론 이제 돈을 갈아 넣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적 자원이 이제 그 갈아 넣어지는 현상인데, 이거를 해 가면서까지 이제 해가면서까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시장을 장악하는 할 수 있느냐는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도 그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LLM 모델을 만들었죠. 다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뭐 지금 하이퍼프라이드. LG도 만들고 만들었어요. CNS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리튼 또 릴튼도 만들었어요. 괜찮고. 예, 리튼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네. 좀 쓰는 것 같고 쓰고 있고, 이제 그 정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뭐 이제 완전 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수준이라고 미국도 생각해요. 잘 나가던 애플이 AI를 등한시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3위로 많이 휘청휘청하죠.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거가 좀 국가적으로 좀 많이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확실성에서는 좀 그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하고 뭐 그냥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엉뚱한 것도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완전 넘어가 버렸네.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예. 흘러가지고 요거 좀 간단하게 좀 뒤에 나와 얘기할 거에 대해서 요거를 네네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제 왜 그렸느냐면 제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운영할 때는 요 정도까지만 그렸어요. 사실은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왜 기존 스마트 공장 영역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다 썼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요 레벨 안에 이제 우리 말고 독일도 이제 아키텍처를 많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독일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사실. 만들었었고, 그 라미 4.0이라는 데도 여기까지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라미 4.0은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죠. 뭐냐면 특히 이제 AAS라는 개념을 필두로 해서 SD도 올라가는 개념이 정교하게 잘 만든 이제 모델이고, 우리는 정교한 모델을 지향하기보다는 이제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만든 영역이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 데이터의 범위 이제 설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영역은 지금도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 이제 혁신 추진단 이쪽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본 영역이 요 영역이에요. 아무리 여기를 잘 만들어도, 자, 여기 있는 시장, 특히 시장이라는 영역, 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품 동향, 그 다음에 가치사슬,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제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 이제는 어떤 기회, 판매 기회를 찾는 방법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원래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슈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베일런스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감시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여기에 시장과 고객과 이벤트라고 하는 이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본 거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화폐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어요. 이게 경제 지표 안에 있긴 하지만, 근데 화폐적 가치가 이제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이제 달러 스와핑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정부가 지금 계속 했잖아요.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올 어떤
파장 생각을 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없더라도 이미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가상화폐 자체가 이미 많은 시장에 널려 있고 이걸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화폐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조업도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요 영역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이 영역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이제 확장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서포트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AI 플랫폼도 이 하위뿐만이 아니라 이 상위까지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서포트가 되어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를 많이 쓰는 이유가 내 그 피지컬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좀 안 쓰려고. 그래서 뭐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같은 걸 매일 찾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 요새 있는 AI들은 자동화를 조금 하면은 오늘 뭐 AI에 대한 기사만 뭐 정리해줘. 그리고 뭐 책도 그 1년에 AI에 대한 그 저희가 한 3,000개 정도 유명한 논문이 3,000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뇌를 갈아 넣는 거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요새는 또 그 좀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내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뭐 그런 거를 시간을 하기 위해서 저는 AI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를 뭐 갑자기 내가 이게 나의 일을 뺏는다든가 뭐 분명히 지금 이거 제조를 하시면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야 AI고 내 직업 없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래요. 맞아요. 네, 맞는데 그 노동력 그러니까 이제 그 하위 노동력에 대해 하위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그 이제 줄어들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의외로 다른 쪽에 그 이제 직업군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첫 번째 직업군이 뭐냐면 지식군이라는 거예요. 지식군. 지식군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런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을 지식군으로 갑자기 올려보내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뭐 저기 MES 이런 거나 이런 3번 같은 걸 사용하는 분들에게 뭐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그거 인정해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AI 때문에만의 그 문제는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 할 때 가장 크게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뺏는다. 이거냐. 예. 피지컬한 일자리를 뺏는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주로 썼던 용어 이제 그 논리가 이제 그건데 제조 현장을 가 보면 누가 저기에서 저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일을 하겠느냐. 어차피 거기는 외노자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외노자가 차지할 자리를 로봇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차지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했던 거고요.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서 야, AI가 똑똑하니까 사람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 AI랑 친숙화되어서 AI를 쓰는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AI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AI를 도입하지 말자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쵸. 결국은 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좋으니까 차 생산하지 말자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차가 이미 생산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차는 결국은 개인이 아니어도 집집마다 최소 한 대 이상씩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에를 앞부분에 좀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의 이제 마무리가 또 후반에 지능형 스마트 공장 구축 가이드 사례 요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파격적이고 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저기를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티스리큐 박병훈이고요. 19년 차 된 회사이고요. 19년 중에 10년을 풀리 DX, AX 미들웨어를 만드는데 전력해온 회사입니다. 이게 항공모함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따 왜 항공모함을 주장하는지도 아마 알게 될 것 같고 네. 사실 항공모함 가지고 전쟁하는 나라는 글로벌리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뭘로 해결할래? 라는 것에 했을 때 이거 과거의 데이터, 그 데이터라는 건 디지털화된 데이터든 아니든 경험이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터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전쟁의 시대에서는 얼마나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가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항공모함과 같은 이런 DX, AX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했는데요. 퀵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는 이제 충분히 쌓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날 거냐도 이제 누가 뭘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막 데이터 쌓아서 레이크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쌓기만 하면 레이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강남 한복판에다 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쓰레기장이 하는 운영주는 망할 건지 흥할 건지.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쌓아진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무슨 가치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얻어야 하거든요. 그걸 저는 정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얻는 거가 중요하고 그 정보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가 개입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규칙에서 통계, 딥러닝에서 이제는 AI, 전통적 AI로 그리고 그 전통적 AI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생성형 AI로 생성형도 소위 말해서 뭐 문자만 만드는 게 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소리도 만드는 멀티모달 생성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인력, 비용이라는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중소기업이 극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고 그게 저는 축약해서 말하면 DX, AX 미들웨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AI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거를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즉 빅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막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 그게 이제 빅데이터화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우리가 쌓아놓고 그렇게 데이터를 쌓고 정보화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빨리 찾기 위해서. 그 이유는 이미 증명됐죠. 네이버가 살아있고 구글이 1등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찾은 데이터하고 뭐 할래요? 라고 하면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도 쓰고요. 논문도 쓰고요. 활용도 하는 거죠. 그게 가치를 얻어내는 분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정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거냐?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 체계를 구성하는 것만 해도 20, 30개 이상의 오픈소스 솔루션들 혹은 솔루션들이 개입합니다. 이걸 언제 다 익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여전히 DX, AX 미들웨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마트 팩토리 할 때 그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어디다 썼죠? 그냥 분석만 했나요? 아니면 AI를 안 쓴 것 같은데 그때는. 그쵸. 그게 AI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MES 같은 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 대시보드 같은 영역에서 직접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제공을 했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AI를 사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보여주자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예, 예. 빅데이터 쌓아놓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1년, 한 달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가치를 얻는 거고 빅데이터 실시간 시대에서는 그 가치를 바로바로 보여주자. 단 그 가치도 통계적 가치 그리고 어떤 그 존재하는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AI를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좀 예측했으면 좋겠다. 이게 AI를 쓰자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뭐 강화 저기 지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배워가지고 다시 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 제가 아까 보니까 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요거 좀 지금 플랫폼의 핵심이 요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이유 때문에 플랫폼을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인간이 AI를 대하는데 너무 다른 것처럼 대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AI가 발전하는 것과 인간이 발전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심지어 생성형 LLM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학습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있으니까 문제와 답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했잖아요. 문제만 있었을 때는요. 이렇게 잘 분류하는 정도 했었거든요. 아까 그 자료 중에 레그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LM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LLM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TSUK 박병원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대충 얘도 약간 눈치챘어요. 그래서 TSUK 박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서 잘 나가다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가거든요. 저 카이스트 박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LLM의 특징이고 그것은 걔가 알고 있는 거기 안에다 무조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치. 과거의 LLM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그라는 건 뭐냐? 레그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즉 할루시네이션이 없애야 되는데 없앨 방법은 뭐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한테 무조건 너 막 답해 그러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네가 답하지 말고 한번 물어서 크로스 체킹해봐. 그렇죠. 물어서 요약해봐. 그게 딱 레그거든요. 즉 먼저 LLM으로 생성하기 이전에 홈페이지도 와서 보고 유튜브도 가서 보고 뉴스도 가서 보고 전체적인 흐름도 가서 찾아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AI가 이제는 어떤 그 공학적인 것도 있지만 인문학적인 거나 사람의 어떻게 다루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돼서 AI가 더 발전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공부하는 게 사람이 공부하는 거 다르지 않다. 강화학습 측면에서 칭찬해주면 저희 잘하지 않습니까? 칭찬해준 쪽으로 가거든요. AI 똑같습니다. 강화학습의 원리가. 멀티모달 생성 LLM도 그래요. 우리 꼬마가 막 열심히 하다가 엄마 아빠 하다가 갑자기 막 이 문장을 말해요. 이거 LLM이 그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이런 LLM이 몰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보면 지식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죠. 이걸 어떻게 디지털화할 건가? 그것의 방법으로서 DX를 디지털 트랜스폼을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AI 이용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럼 이 디지털엔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데이터. 그걸 저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구성할래?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사람 플러스 AI가 할 수도 있고요. AI 플러스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AI만 할 수도 있죠. 한국적 문화에서는 AI가 최대한 많이 개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휴먼이 컨펌해라. 그렇게 이제 정보가 만들어졌으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능들이 AI 에이전트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이 제조의 문제이든 의료의 문제이든 과거의 우리 삶의 문제이든 과거 우리 여러 난제들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꼭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과거 역사적 사실을 다 뒤져보면 그 패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AI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궁금한 게 지금 이걸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AI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발을 담그면서 우리 그 백영환 이사장님이랑 둘이 이걸 제조업으로다가 친화적으로 뭔가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조의 지식과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 산업 데이터로 디지털 데이터로 산업 맥락으로 요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그 이제 그게 바로 요즘 스마트 팩토리에서 지향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개념을 발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 그 LLM을 무작정 썼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막 센서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LLM을 쓸 수 있냐 숙제가 생기죠. 네. 두 번째 이제 LLM을 쓰는 경우에도 프롬프트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설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공정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융합해서 분석해야 결과를 요구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응대하는 방법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라고 이제 네, 캐논한데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숙제가 되는 거죠. 여기 중에 지금 우리 배 사장 이사님은 사장님은 여기 중에 자기 강점이 어디까지가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 구조하고 온톨로지까지 지금 뭐 팔란티어를 지금 이제 넘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네. 제가 온톨로지를 한 4, 5년 전에 이제 디지털 온톨로지를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딱 보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얘네들이 저랑은 조금 다른데 네네. 이게 뭐든지 기술이나 뭐다 올라가면 철학을 안 건드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뭔데 그냥 죽어 있는 다이나믹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온톨로지까지 하시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시, 네. 에이전트를 말로도 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테고 도면을 주면은 그걸 이해하는 에이전트도 뭐 있고 그런 뭐 멀티모달도 있고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좀 야심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가 있잖아요. 저는 생태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AI 생태계는 심플합니다. 하드웨어 생태계가 있어요. GPU 서버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이런 미들웨어 DX, AX 미들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말씀하셨던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여러 그 직접적 문제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뭐 환경 변화의 문제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고객의 성향의 이슈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저는 커먼한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커먼 에이전트 개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내 데이터 갖고 내 문제 푸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커먼 에이전트도 내 문제 풀어줍니다. 하지만 나만 내 문제만 풀어준 게 아니라 많은 조직의 많은 회사의 문제를 풀어주죠. 그런데 도메인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는 정말 내 문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갈래? 과거에는 저는 뒤에도 아마 장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말하죠.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기를 길러서 사는데 집 앞에다가 우물 하나 파준 거예요. 이거 길러서 사세요. 이게 옛날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고 보면 이런 건 안 되고 이제는 최소한 강에서 양식할 수 있던 만들어주고 바다에서 양식할 수 있는 거 만들어줘라. 그럼 강은 뭐냐? 강은 국내 전체, 바다는 글로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 강에서 정도 만들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 있고 미드웨어 있고 공통 에이전트 있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에이전트 있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사일로로 접근하는 게 여기에 다 쌓여야 돼요. 누적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우리는 another 사일로로 돈을 또 낭비하겠죠. 100조 넣는다고 하는데 그 100조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100조가 아무리 의미 없게 쓰인다 하더라도 어느
강이나 바다 수준의 양식장에 쌓여 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죠. 우리 개발하고 막 이랬을 때 PLM 업계에도 LLM이 나왔을 때 많은 초창기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물어봐서 우리가 PLM에서 뭘 쓰는데 우리 도면도 하고 뭐 이런 뭐 CNG 코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LLM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초창기에 사실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중국도 딥시크 같은 거는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지만 막 그 그래픽이나 뭐 이런 디퓨전 모델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산업용으로 이쪽으로 또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예. 그게 이제 소버린 AI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 LLM이 됐든 생성형이 됐든 파운데이션 모델 그 만드는 자체 이것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냐고 물으셨다면 저는 우리가 어떤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모델을 만드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커미터를 양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또 우리 한국 인재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AI 핵심 알고리즘 코어를 만드는데 하는 게 좋을 거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을 뭐 활용이잖아요.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결국은 활용으로 가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된 데이터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국 없다. 구글이 한국어 더 많이 갖고 있겠어요. 한국이 더 갖고 있겠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착각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소버린 AI에서 도메인 특화 모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다만 이 AI도 언젠가는 저는 무기화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원자력이고 그게 원자력 그렇죠. 규제고 이 규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협상력을 높여놔야 되고 이 생태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있잖아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AI 관점에서 보면은 독일이 뭐 높지가 않아요. 낮죠. 네, 우리나라가 EU 전체가 낮죠.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한국에 우리 그 박사장님 같은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가서 뭐 매년 뭐 가서 야 니네 하노버 메세 가가지고 야 니네 뭐 하냐 이런 거 배워왔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는 AI 쪽의 제조는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예. 특히 이제 보면 EU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패착을 일으킨 것, 그다음에 일본이 패착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EU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그런 그 플랫폼, 근데 구글은 당연한 거고 이 정도의 플랫폼이 지금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가이아엑스라는 말이에요. 가이아엑스. 근데 이게 이런 플랫폼에 역사성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 그러니까 EU는 계속 그러면서 보면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뒷북을 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 그래도 뒷북을 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티스퀘어 스타트업도 그렇고 리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이 희망을 어떻게 하면 증폭할 거냐 이제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 조금 아까 우리 그 박병훈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증폭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그 글로벌하게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제 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그 제가 결국 뭐냐면 에이전트 개념으로 갈 건데 여기는 에이전트의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군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래서 개발된 플랫폼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입감이 너무 이제 뭐 유럽이 우리보다 뭐 우리는 유럽이 한 수 위다. 근데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는 유럽이 지금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미국이 기술을 안 줘도 만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부분이나 이런 AI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좀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에 MES를 주력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MES 주력을 뒤늦게 파악해가지고 MES에 뛰어든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지멘스예요. 지멘스가 MES를 뒤늦게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는 다소 시스템도 결국은 뭘 샀냐면 MES 솔루션 샀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아프리소라는 솔루션 사가지고 결국 이제 장착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벌어진 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결국 소프트 파워는 그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예. 그 저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겨우 해가지고 야후 사가지고 저펜 야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네이버도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조금 AI를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좀 잘했으면 했었는데 요새 너무 조용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이버 잘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그 한 기업의 생로병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애플도 사실 비슷하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와 반대로 또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산업 생태계에서 생로병사가 있을지언정 그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힘, 이 힘이 이제 결국 이제 뭐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민간계 중에서도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저기 어떤 비영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한 70%는 기존에를 도와주지만 30% 정도는 공간을 스타트업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50대 5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타트업도 리스크가 많으니까. 아, 리스크 많죠. 사실은 뭐 제가 그 항공 쪽도 한국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많아요. 요새는 이제 인공위성도 조그맣게 만드니까 예. 우리나라가 딱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대 기업만 만들었는데 예. 요새는 이제 뭐 30cm짜리 그런 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대전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결국 살 길은 시장 확보입니다. 시장 확보만 하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뭐 질문을 거의 못 받겠는데 그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부분인데 우리 질문 좀 받을까요? 질문을 네네네. 받으시죠. 네, 질문 질문.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요 앞에 그 마지막 장표만 마지막 잠깐요. 장표예요. 네. 네. 맨 밑에 아니요. 맨 밑에 아니요. 요거? 위에 24페이지. 24페이지. 네. 24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23페이지 요거요. 예. 딱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저 집 앞에다 우물 파주고 먹고 살아라 했는데 이게 집 앞에 우물이 아니라 최소한 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로 가야 한다. 바다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는 영역이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의료, 또 다른 하나가 제조랍니다. 제조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공헌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자긍심 가지시고 생태계 만들어서 그 생태계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힘내서 해보시죠. 네. 예, 우리 저기 박병훈 대표이사님은 이과를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문과 출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펠란티어 사장이 철학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온톨로지 이게 그 철학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예. 디지털 거랑 그래서 이게 합하면 왜냐하면 저는 AI 시대에는 철학을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의 모든 위는 철학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방 통행을 하기 위해서 예.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 질문이 맞네요. 여기 김관도님이 AI 기반 자율 제조에서 AI는 설비 유지를 위한 예지 보전부터 이상 탐지,
품질 검사 예측 등 핵심 제조 공정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 중소기업에서 AI 모델을 통한 공정 최적화 사례를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이지. 핵심적인. 근데 이게 기업을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중소제조기업이 AI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공정 최적화한 사례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 그냥 한번 드는 대로 말씀드리면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조 이제 그를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가공하는 영역이 있어요. 있는데 이 양쪽에 다 지금 보면 거기에 이제 공정 최적화 사례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이상 감지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양피스톤이 비슷한 영역인데 동서기공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연구조합의 멤버사이기도 한데 이제 딜라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퀄리티 가드라고 하는 이제 이상감지 전문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툴이 부러졌다든지 툴이 마모됐다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대부분 분이 이게 막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가드를 쓴 걸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류를 이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전류를 이제 흘려서 전류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트렌드죠. 그걸 가지고 이제 브로커리지가 일어났는지, 깨졌는지, 아니면은 이제 마모가 된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전류의 이 파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이 유병희님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AI 데이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데이터가 진짜 많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굉장히 핵심이네. 오픈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픈하기도 쉽지 않아요. 오픈을 하죠. 오픈을 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캠프라는 데서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뼈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건데,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전에는 데이터에 대한 효용성이나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다들 등한시하다가, 결국은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용으로 쓰자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자고 해도, 자기만의 데이터를 잘 안 올리는 이제 현상은 있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는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데이터로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하면 신뢰를 잘 안 할 거고, 인용을 하면 신뢰를 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제 예를 들면 파란테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갖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를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적을 묻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을 물어야 그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면 활용하면 되고 없다면 어떻게 얻을 건지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일로로 존재하든 우리만 쓰든 이건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나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되면 AI로 웬만한 거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뭘 할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막연히 옆 동네에서 우리 옆 공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 뭐 해야 돼요? 이거는 곤란해요. 근데 대부분 어디 가서 지금도 야, 나 뭐 해야 되는데 니네들 돈 줬으니까 와서 다 얘기해. 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야, 비싸고 가성비 없어. ROI 가져와 이럴 때가 이 한국의 기업이 약간 좀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이게. 근데 그건
모든 고객의 현상일 거예요. 오늘 최고의 어려운 질문인데 이영준님이 우리 박 대표님한테 저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멀티 에이전시 환경에서 요새 핫한 MCP를 이용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CP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능을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MC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확장해 주자는 거거든요. 즉 기존에 있는 걸 버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걸 AI가 잘 커뮤니케이션 AI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AI보다 더 잘 돼, 강건하게 더 잘 돼 있는 시스템 체계도 존재하거든요. 그 시스템 체계한테는 물으면 돼요. 정보를 가져오면 돼요. 활용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것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API로 일일이 따야 일일이 다 했어요. 그게 불편하지 스마트폰으로 않습니까? 돈 내고. 네. 열받더라고 이게 돈을 탁 해가지고 구글도 있고 뭐 이랬는데 요거라면 아직도 그러지, 좋을까 그랬는데 아직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만 이제 이것도 활성화가 되려면 많이 기존 기능이 많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존 기능이 많은데 이거는 AI 여러 AI 에이전트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MCP로 감싸서 에이전트가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접근해야겠죠. 그것도 사일로에서는 안 되는 거고 많이 모여 있어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데 아까 사일로를 타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스레드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 보면 그 링크만 하지 디지털 스레드를 딱 왕창 만들 필요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설령 거죠.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특화만 반영해서 새로운 A 인스턴스가 있으면 A 다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합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요거는 김일구님은 요거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AX 실증 산단의 구축 산업이 산업통상부 자원에서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제조 관련된 MES 등 관리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되는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MES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AX 지원 방향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또 저기를 위한 우리 이게 이제 대리사님을 위한 AX 실증 산단은 아마 산단 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MES가 많이 이제 잘 구축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MES도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어쨌든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이 MES를 가장 많이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특히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MES를 많이 이제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증 산단을 구성을 했을 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을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이 온톨로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각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와 객체 간의 릴레이션인데 기존의 팩토리 테이블의 형태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전통적인 스트럭처 데이터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접근은요, 저희도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어느 도메인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온톨로지의 데이터 스트럭처와 기존의 관계에 가지고 있는 ERD 데이터 스트럭처는 좀 다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RD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톨로지 표준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표준 스트럭처를 플러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파인 튜닝 해가는 방법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수월성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질문이 너무 많은데 위에 보니까 질문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퇴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끝나고요. 네. 요 질문은
제가 확보를 해서 두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나중에 추후에 네,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뭐 이제 재밌는 그 마지막 농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드셔도 되겠어요. 100원씩 받으시고 질문 한 개에 커피 한 잔씩 주시게 하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진짜 이게 지금 뭐 대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답은 질문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질문이 참 무서운 것 같은데, 예, 오늘, 이게 진짜 너무 질문이 재밌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시간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질문 받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성호님이 물은 거 보니까는 굉장히 고민해서 쓴 정책적인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셀로다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자기가 한 부분은 좀 대답을 해주셔 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재밌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